쿠바하고 이제 옆에 있는 나라가 바로 히스파니올라 섬에 있는 하이티하고 바로 도미니카 공화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중남미 국가에서 가장 먼저 독립한 나라가 하이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네. 중남미의 대부분 국가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이 하이티만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 프랑스가 이 하이티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하게 지배를 했냐면 당시 하이티의 국민 평균 수명이 20세가 되지 않았어요. 프랑스가 하이티의 독립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예. 배상금을 물립니다. 이 1940년에 가서야 빚을 청산해요. 그 하이티의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뒤발리에. 제가 봤을 땐 중남미의 가장 가혹한 독재자 거의 넘버 5 안에 들지 않을까. 처음에 의사로서 출발했을 때는 굉장히 선량한 의사였어요. 인권 의사라는. 맞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정치권에 이제 줄을 서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의 권력의 맛을 보게 된 거죠. 군사 쿠데타로 한 차례 물러납니다. 뒤발리에가. 예. 그러면서 권력을 잡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통통마쿠트라고 하는 개별 민병대를 만듭니다. 이 하이티 국민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이 통통마쿠트입니다. 그렇군요. 돌아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쿠바하고 이제 옆에 있는 나라가 바로 히스파니올라 섬에 있는 하이티하고 바로 도미니카 공화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중남미 국가에서 가장 먼저 독립한 나라가 하이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Mais même si la pas de jambe voulait quoi jambe de d'amour, oui c'est sérieux. T'es toujours comprendre que t'as poulel. Mais si bébé a tes comme, il chante comme tes remèdes. Gagne un bébé comme tes remèdes, apparemment dans tous les samedis. Mais même si la c'est un bébé comme t'es d'amour depuis longtemps. Mais même si la pas de jambe voulait quoi jambe de d'amour, oui c'est sérieux. T'es toujours comprendre que t'as poulel. 그 하이티가 최초의 흑인 독립 국가다 뭐 이런 정의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하이티가 지금 이스파니올라 섬이라고 하는데요. 이스파니올라 서쪽의 3분의 1은 하이티가 차지하고 있고 이스파니올라 섬의 동부 지역의 예. 3분의 2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이티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건 뭐냐면 중남미의 대부분 국가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이 하이티만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 이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근데 프랑스가 이 하이티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하게 지배를 했냐면 당시 하이티의 국민 평균 수명이 20세가 되지 않았어요. 예. 그만큼 가혹했던 거죠. 그러니까 20세기 되기 전에 예. 가혹한 노동으로 사망을 한 겁니다. 하이티의 인구 구성을 보면 90%가 흑인인데 중남미 국가들의 인구 구성을 보면 보통 뭐 백인과 원주민이 혼합된 메스티조 또는 뭐 백인과 흑인이 결합된 뭐 새로운 인종 구조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예. 하이티는 말이죠. 그렇게 인종 구조가 생길 여유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혼 정년기가 되기 전에 다 20세 이전에 사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구성이 90%가 흑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 유럽에서 사용하던 커피의 50% 이상이 하이티에서 들여왔던 거라고 해요. 그만큼 엄청난 착취를 했었고요. 더 하나 재밌는 거는 프랑스가 하이티의 독립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예. 배상금을 물립니다. 이게 뭔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거꾸로 됐네요. 그렇죠. 우리 같은 지배를 경우는 해놓고. 맞습니다. 오히려 프랑스가 하이티에다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게 맞죠. 예. 이게 얼마나 뻔뻔하냐면 너희 독립을 시켜줄 테니까 우리한테 배상금 물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티가 그 프랑스한테 배상금을 무는데요. 70년 이상 배상을 합니다. 이게 1940년에 가서야 빚을 청산해요. 이게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죠. 예. 예. 그래서 하이티가 오늘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뭐 하이티 하면 이제 뭐 2010년으로 기억하는데 대지진으로 네. 대통령 군까지 이제 무너지는 맞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하이티의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뒤발리에
디발리에라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네, 디발리에. 예.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 인물이. 디발리에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중남미의 가장 가혹한 독재자 거의 넘버 5 안에 들지 않을까 아, 그 정도. 싶을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독재자였습니다. 아,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디발리에는 IT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고요. 예. 미국에서 또 수학을 해서 또 거기서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나름 엘리트였고요. 처음에 의사로서 출발했을 때는 굉장히 선량한 의사였어요. 인권 의사라는 별명까지 있었다고. 디발리의 별명이 파파독이에요. 파파독. 예, 파파도. 파파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처럼 친근한 의사 선생님 이런 뜻이거든요. 빈민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인권 의사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을 날렸었는데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 디발리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의과대학 교수님이죠. 예. 이분이 IT의 대통령이 됩니다. 아.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우수한 제자가 디발리에가 떠오른 거죠. 디발리에를 IT의 보건복지부 장관 예. 임명을 한 거예요. 예, 예. 이때부터 본의 아니게 이제 정치권에 이제 줄을 서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의 권력의 맛을 보게 된 거죠. 군사 쿠데타로 한 차례 물러납니다. 디발리에가. 예. 그러면서 정글에서 뭐 도망도 다니고 그래요. 이 기간 중에 자기가 영웅적인 활동을 했다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서 선전을 많이 하는데 예. 어쨌건 간에 권력을 나중에 잡게 되고요. 권력을 잡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통통마쿠트라고 하는 개별 민병대를 만듭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군도 있고 경찰도 있을 그렇습니다. 텐데.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예. 국가 원수면 경찰도 있고 예. 군대도 있고 예. 그런데 못 믿는 겁니다. 아. 일종의 개인 경호대를 만드는 건데 통통마쿠트라는 게 오늘날 IT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깽단의 원조예요. 아. 이 IT 국민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이 통통마쿠트입니다. 그렇군요. 이 돌아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뭐 강간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뭐 제복도 굉장히 독특한 제복을 입고 다녔고요. 예. 그래서 약간 공포의 대상이 됐던 게 통통마쿠트인데 이런 사병 집단을 운영을 했고요. 또 하나 굉장히 기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부두교인데 디발리에가 부두교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종교 차원에서 믿는 건 큰 상관이 없어요.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부두교를 국정 운영에 적극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 행사를 정하는데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까? 부두교 사제를 찾아갑니다. 날짜를 좀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유독 이 디발리에가 22라는 숫자에 굉장히 집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본인 대통령 취임식도 5월 22일이었어요. 예. 그리고 자기 아들도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데 이 대통령 취임식인데 날짜가 뭔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지정해준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대통령 취임식을 새벽 1시에 합니다. 기괴하죠. 예.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예. 대통령궁에 들어갔을 때 디발리에가 기괴한 부두교 의식을 치른 장면을 여러 사람이 목격합니다. 예.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뒤에 나오는데요. 그만큼 일국의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했던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잔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지금 뭐 중남미의 5대 독재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 유엔에서 이제 그 수도 포르토프랭스 네. 거기에 지금 그 진압군을 파견을 했는데 네. 그 이름이 깽단이란 분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일본 다국적군이 아예 명칭을 예. IT에서는 깽단 진압군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IT가 지금 정상적인 국가인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운영을 지금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깽단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깽단이 대통령 교체를 요구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2021년에는 심지어 IT의 대통령이 예. 깽단에 살해당합니다. 이런 정도로 아주 어수선하게 깽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IT라는 점이고요. 이 와중에 죽어나는 건 IT 국민만 죽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200개가 넘는 UN 국가 중에 거의 마지막 단계 예. IT가 속해 있을 겁니다. 최빈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진흙 쿠키라는 걸 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외신에도 나왔었거든요. 화제가 됐던 거. 예. 먹을 게 없으니까 밀가루에다가 진흙을 섞어서 쿠키를 만듭니다.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 엉터리 독재자들 때문에.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IT가 불과 이제 1세기 전만 해도 지배했던 데가 바로 옆에 이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 맞습니다. Tu amor está completamente tierno, forjado de recuerdos. Y sin saber, es cielo en la ventana que me abre la mañana. Tu amor me parte en dos el occidente, me clava de repente y me convierte en masa que se amolda a una ilusión ardiente. Dime si mastico el verde menta de tu voz o le pego un parcho al alma. Atame al pulgar derecho de tu corazón y dime cómo está mi amor en tu amor. Frío, frío. 그 도미니카 공화국은 IT와 이제 상대적으로 또 비교가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이스파니올라 섬의 서쪽 부분 3분의 1은 IT가 차지하고 있고 이스파니올라 섬의 3분의 2 동쪽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미니카 공화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인공사진이 최근에 발표가 됐어요. 인공사진을 이스파니올라 섬을 딱 비춰봤는데 예.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왼쪽 3분의 1은 거의 그냥 검은색으로 나타나고요. 오른쪽 3분의 2는 파릇파릇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도미니카 공화국이 뭘로 유명하냐면요. 자연공원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산림 개발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IT는 왜 시커멓게 나왔냐. 산림을 다 벌목을 해버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지금 잘라갖고 땔감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 울창했던 IT의 숲들이 지금 거의 지금 뭐 벌거숭이가 다 된 상태죠. 그런 도미니카 공화국도 20세기 전반기에는 또 장기 집권의 비극의 역사가 있고 그 중심에 이제 트루이오라는 인물이 있다. 뭐 이런 걸 쓰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트루히오도 이 굉장히 좀 문제적인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가 군인 출신이었고 미국이 해병대를 투입을 해서 도미니카 공화국을 임시 지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그 미국이 해병대를 창설을 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방수비대를 지금 만드는데 당시에 국방수비대 책임자가 바로 이 트루히오입니다. 그러니까 트루히오가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군과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능통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미적 성향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다. 예.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루히오를 결국은 지도자로 밀어주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양반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을 속칭 개인적인 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데 이 트루히오의 얘기를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페루의 그 소설가 바르가스 요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이분이 쓴 소설에 염소들의 축제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책에 보면 소설이지만 소설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당시에 트루히오가 저지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저지른 온갖 만행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미니카 공화국에 관심이 계신 분, 도미니카 공화국의 근현대사, 그다음에 트루히오의 정치 기간 중에 저질러졌던 만행 이런 것에 관심이 계신 분이라면 바르가스 요사의 염소들의 축제라는 책을 한번 꼭 일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바르가스 요사는 이 노벨 문학상까지 탔던 분이죠. 맞습니다. 예, 한번 좀 권해드리고 네. 카리브 제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나라라고 표현해야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푸에르토리코입니다. 네. Cuando yo la vi, dije si esa mujer fuera para mí. Perdóname, te lo tenía que decir. Está d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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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a. Que está dura, mano arriba porque tú te ves bien. Está dura, mamacita, te fuiste de nivel. Dura,
푸에르토리코가 스페인어로 풍요로운 항구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예. 예, 푸에르토리코가 이제 합성어인데요. 예. 푸에르토와 리코가 합성된 겁니다. 예. 푸에르토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항구란 뜻이고요. 리코가 영어의 rich, 예. 풍요로운 이런 뜻이니까 푸에르토리코는 합성하면 풍요로운 항구란 뜻이죠. 예.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죠. 뭐 푸에르토리코는 절대 지금 풍요로운 항구가 아닙니다. 지금 예. 가난이 넘쳐나는 땅이 돼버렸는데 뭐 2024년에 푸에르토리코가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예, 뭐 미 대선 기간에 쓰레기섬 발언 맞습니다.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예. 당시에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 모아놓고 이제 일종의 대중 집회를 하던 과정이었는데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예. 갑자기 뜬금없이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섬이라 뭐 얘기합니다. There's a lot going on. Like, I don't know if you guys know this, but there's literally a floating island of garbage in the middle of the ocean right now. Yeah. I think it's called Puerto Rico. 아일랜드 가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불과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어요. 예. 히스패닉 민심을 건드린 거죠. 어쨌건 간에 푸에르토리코도 히스패닉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히스패닉 인구가 흑인 인구를 넘어선 지가 오래됐어요. 대권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게 히스패닉 민심인데 예. 여기에다 대고 쓰레기? 이거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게임 오버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이게 뭐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당시로서는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왔지만 결정적으로 판세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뭐 풍요로운 항구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유럽의 제국주의 세력들이 그 아메리카 쪽으로 넘어올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중간 경유지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사실은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는 그 자치는 하고 있지만 외교나 국방에 있어서는 미국의 영향 아래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푸에르토리코의 이게 나라야? 예. 독립된 나라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미국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속령, 예. 자치국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로는 이게 커먼웰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917년에 미국으로부터 시민권은 부여받았어요. 예. 시민권은 부여받았지만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지금 미국 대선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예. 일부만 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독립된 국가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80년대 대륙간컵 야구 할 때 푸에르토리코하고 굉장히 많이 붙었거든요. 근데 푸에르토리코가 야구를 워낙 잘하는 나라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나라 아니야? 독립된 국가니까 출전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된 국가는 아니고요. 자치령을 위임받은 일종의 자치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 얘기했던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 전쟁의 결과물로 맞습니다. 미국에 이제 그 속령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푸에르토리코가 지금 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지금 반반의 어떤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독립을 할 것이냐, 미국의 속된 말로 51번째 주가 될 것이냐.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뭐 지금 뭐 파나마도 있고, 파나마 운하도 있고, 예. 그린랜드도 지금 뭐 자기가 지금 소유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이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본인들이 손을 들고 우리가 미국 51번째 주 되면 안 될까 이렇게 지금 바라고 있는데 예. 이게 동상이몽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푸에르토리코에는 세 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대로 가자. 커먼웰스, 자치령,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 예. 두 번째는 야 쓰레기 섬이라는 얘기까지 들어야 되겠어? 우리 자존심 상해 이참에 독립하자. 예. 독립화.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니야. 이거 우리 지금 경제 너무 어려워. 시민권은 받았지만 우리 투표도 못해. 차라리 이참에 미국에 우리 51번째 주가 되자. 예산으로 좀 받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목소리가 존재하는데 예. 이 좀 놀라운데 말이죠. 가장 최근에 이런 분리독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했어요. 예. 국민투표를 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쓰레기섬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이거 민심 잘못 건드렸네.
독립하자는 얘기가 나올 거야 라는 게 우세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반대였군요. 결과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56.8%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고 싶다라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게 우리는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 지금 푸에르토리코 사람들한테는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예.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마냥 비난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시민권 갖고 있고 1947년부터는 미국 사람이 관리하던 걸 지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거버너를 선출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종의 자치령을 누리고는 있지만 어쨌건 간에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 지금 의료 혜택 같은 메디케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어쨌건 간에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주로 자격을 받는 것이 예. 제일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대중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이 다 이 푸에르토리코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특히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가 이제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죠. 프로야구 분야하고 그다음에 라틴팝, 예, 라틴팝 음악 분야, 그다음에 영화계죠. 이쪽 세 쪽 분야인데요. 뭐 저는 뭐 프로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알렉스 코라라든지 이반 로드리게스라든지 굉장히 전설적인 프로야구 선수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푸에르토리코 출신들이에요. 예.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버니 윌리엄스라고요. 뉴욕 양키스에서 활약했던 굉장히 전설적인 야구 예. 선수인데 버니 윌리엄스가 2015년에 은퇴 경기를 갔습니다. 예. 근데 버니 윌리엄스의 등번호가 공교롭게도 51번이었어요. 이게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주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버니 윌리엄스가 평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등번호 51번은 내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길 바래서야.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쨌건 간에 2015년 이제 마지막 은퇴 경기를 하면서 51번이 뉴욕 양키스에서는 영구 결번입니다. 아. 이게 그만큼 푸에르토리코 사람들한테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게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그 소망상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라틴팝 얘기를 좀 드리자면 최근에 그 그래미 어워드 혹시 시상식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미 어워드에서 가장 중요한 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앨범상이거든요. 예. 올해 앨범상 수상자가 배드 버니입니다. 배드 버니가 바로 푸에르토리코 출신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인데 배드 버니가 시상식에서 굉장히 또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스 아웃. 아이스 아웃. I'm gonna say eyes out.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또 화제를 모았는데요. 예. 라틴팝에 또 우리가 또 유명한 가수들이 또 있어요. 리빙 라비다 로카라는 예. 리키 마틴. 리키 마틴. 리키 마틴도 푸에르토리코 출신이고요. 예. 그다음에 데스파시토라는 팝이 있습니다. 이게 데스파시토가 유튜브 역사상 아마 팝으로는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저기 기록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예. 데스파시토를 부른 루이스 폰시부터 푸에르토리코 출신이고요. 또 영화계 쪽에서 보면 제니퍼 로페스도 푸에르토리코 출신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제니퍼 로페스가 푸에르토리코 출신이 몰랐어요. 재밌는 계기가 하나 있는데 멕시코 출신의 팝 가수가 사망을 했는데 이 팝 가수를 기리기 위한 영화를 만들어요. 예. 근데 이 가수는 멕시코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 주연의 캐스팅이 제니퍼 로페스가 이제 캐스팅이 돼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멕시코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멕시코 가수를 영화를 만드는데 왜 푸에르토리칸이 해?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니퍼 커밍아웃이 로페스가 커밍아웃이 됐습니다. 예. 본인은 좀 숨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푸에르토리칸이라는 사실을. 예. 어쨌건 간에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인이 푸에르토리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된 거죠. 예. 지금까지 흥미로운 카리브 제도의 여러 국가들을 좀 살펴봤는데 처음에 베네수엘라 얘기할 때 이제 마약 문제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남미 국가에서 마약 카르텔에 온상하면 멕시코하고 콜롬비아가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대표적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멕시코를 좀 살펴보고 네.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Negrita de mis pesares, ojos de papel volando, negrita de mis pesares, ojos de papel volando, a todos diles que sí, pero no les digas cuando así me dijiste a mí, por eso vivo esperando. Guadalaj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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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adalajara. Tienes el alma de provinciana, hueles a limpia rosa temprana. La verde cara, fresca del río, son mis palomas, tu caserío, hueles a pura tierra mojada. ¡Ay, mi Guadalajara linda! 근데 우리가 이제 서양 근현대사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혁명하면 1789년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또는 이제 1917년이죠.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뭐 이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1910년에 멕시코 대혁명이 혁명사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멕시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멕시코 대혁명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해주시죠. 멕시코 근현대사를 이해하려면 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멕시코 대혁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사를 공부할 때 가장 대표적인 혁명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그다음에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건 뭐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 1910년에 멕시코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중남미 정치학을 따로 전공하시거나 저처럼 중남미 문학을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 빼고는 그렇게 많으시 않을 텐데 엄밀히 말하면 이 멕시코 혁명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 이유는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때 레닌도 수차례 멕시코 혁명을 언급을 합니다. 아, 이건 공식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 이유는 멕시코 혁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1917년 멕시코 헌법에 나와 있는데 예, 그 이제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시각으로 봐서도 진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게 어느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니고요. 멕시코 혁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변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1910년부터 17년 동안 약 7년간 혁명이 진행이 됐는데 이 기간 중에 공식적인 집계로는 150만에서 20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속출한 거죠. 먼저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명의 기본적인 요건은 폭발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예, 이게 혁명의 요건인데 혁명은 어느 한순간에 터지는 게 아닙니다. 누적된 불만이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터지는 거거든요. 예, 프랑스 혁명이 그랬고 러시아 혁명도 그랬으니까요. 그렇다면 멕시코 혁명이 그런 어떤 임계점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를 일단 살펴봐야 되겠죠. 예, 가장 큰 건 토지입니다. 우리나라하고 필리핀을 뭐 학자가 이제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성공과 실패를 한 이유는 근대 과정에서 토지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차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토지 개혁도 사실은 100% 성공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개혁의 한 단계를 뛰어넘느냐 못 넘느냐의 차이인데요. 멕시코에서는 왜 토지가 문제가 됐냐면 870명 정도의 사람이 당시입니다. 멕시코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멕시코 땅의 95%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독과점이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870명이 멕시코 국토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토지의 집중도가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멕시코에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 하나 있는데 그 가문이 소유했던 그 토지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의 벨기에하고 네덜란드를 합친 면적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보다 멕시코의 그 유력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면적이 더 넓었어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벨기에가 물론 유럽에서는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벨기에와 네덜란드 정도를 합치는 정도의 면적을 한 개의 가문이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문을 통과하려면요, 기차를 타고 통과해야 됩니다. 하루가 더 걸렸다고. 하루를 더 걸려요. 이게 영화 예. 자이언트 영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그 대토지 그 지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토지 지주자들도 보면 영화에서 보면 땅을 왔다 갔다 할 때 말을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차를 타고 다녀요. 예. 그만큼 거대한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토지의 집중 현상 때문에 멕시코 혁명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지만 예.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요인만 제가 말씀드린 예. 겁니다. 당시에 포르피리오 디아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예. 멕시코 대통령이죠. 이분이 무려 35년간 집권을 한 장기 독재자였고요. 대통령 8번을 합니다. 예. 또 한 번 집권하기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더 이상은 안 돼라고 저항을 시작했던 거고요. 그 저항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게 바로 이 디아스 정권 시절에 했던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토지 조사 사업은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도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예.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게 목적이라는 게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토지의 재분배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원래 기본적인 목적인데 일제는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예. 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을 수탈하기 위해서 토지 조사를 했던 것처럼 포르피리오 디아스 정권 시절에 시행했던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도 비슷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땅이 없는 빈민들에게 토지를 재분배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들에게 더 땅을 몰아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민중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 결국은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예. 그 농민 봉기를 주도했던 몇몇 농민 봉기 혁명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설명드리게 될 대표적인 이제 사파타라는 분이 계시죠. 사파타는 이름은 익숙하실 거예요. 근현대 들어와서는 사파티스트라고 해서 예. 사파타의 정신을 계승한 농민 개혁 운동들이 멕시코에서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이번 책의 제목에도 사파타에서 마두로까지 맞습니다. 부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사파타를 꼭 넣어달라고 출판사에 요청을 했었고요. 예. 사파타는 우리 역사를 보면 전봉준 장군, 예. 녹두 장군, 전봉주 장군하고 유사율이 거의 싱크로율이 제가 볼 땐 90% 이상이에요. 아. 성장 배경이나 혁명을 하게 된 과정이나 또 돌아가시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하여튼간 그 멕시코 혁명은 이런 토지의 불균형 문제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좀 전개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포르피리오 디아스는 이제 농민들이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요. 예. 이제 전국적으로 반 디아스 세력이 이제 결집하니까 본인은 물러났어요. 예. 물러나서 그럼 혁명이 종결됐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포르피리오 디아스를 이어서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데로라는 인물이었는데 예. 마데로라는 인물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마데로라는 사람은 원래는 선각자입니다. 토지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미국에서 선진 문물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데로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멕시코에서 개혁을 실시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마데로가 배신을 하는 거죠. 두 가지 배신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토지개혁, 약속했던 토지개혁 지지부진. 두 번째, 사파타가 이제 혁명하는 과정에 혁명군으로 활용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제 혁명군은 어떻게 됩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정리해라. 해체를 명령을 합니다. 토사구팽이네요. 맞습니다. 전형적인 토사구팽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파타 입장에서는 아니야. 지금 혁명 완수되지 않았어. 혁명군이 이대로 와해되면 또 다른 반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예. 마데로는 듣지 않았고요. 결국은 마데로와 사파타가 서로가 첨예하게 경쟁을 하기 시작되니까 초창기에 가졌던 혁명의 정신이 와해가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분열이 되기 시작했고요. 토지개혁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마데로의 개혁은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요.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혁명이 완료가 되지 않게 되고요. 예. 이 과정에 혁명과 반혁명, 카란사란 인물도 등장하고요. 산초 판사라는 인물도 들어가고 계속해서 혁명과 반혁명이 반복되는 과정에 1917년까지 가게 되고요. 결국은 1917년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혁명은 공식적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럼 멕시코 대혁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토지 그 불균형의 어떤 원인이 폭발이 돼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한 7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이제 말씀하신 1917년 그렇습니다. 멕시코 헌법이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멕시코 혁명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예. 사실 멕시코 혁명만 갖고도 며칠을 두고 얘기해도 부족할 정도로 그럴 것 그 같습니다.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고요. 예. 그래서 1917년 헌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길래 그 레닌이 혁명을 하면서도 언급을 했겠는가 좀 네. 궁금합니다. 네, 헌법 전문을 제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8시간 노동제가 여기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생각해 보십시오. 1917년이에요. 지금 우리는 도입한 지 얼마 안 된 맞습니다. 멕시코 예. 1917년 헌법에 공식적으로 규정된 게 8시간 노동제, 그다음에 노동쟁의권, 노동 3권, 여성의 참정권, 예. 여성의 노동보장권, 모유권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21세기의 기준으로 봐도 최첨단 노동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 규정들이 다 지켜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됐건 실질적인 의미가 됐건 1917년에 이런 헌법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선진적인 헌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볼셰비키 혁명을 했던 레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일종의 전범이 된 거예요. 이게 모범이 된 거죠. 그래서 수차례 멕시코 혁명에 대해서 레닌이 언급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멕시코에 대해서 좀 다르지만 또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가 중남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 뭐냐면 일단 쿠데타 많은 나라, 예. 가난한 나라 뭐 이런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예. 특히 우리가 서부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어린 시절에. 미국의 시각이죠. 미국의 시각에 박힌 서부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 멕시코 사람들 하면 다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도둑놈, 예. 악당, 산초. 산초, 그죠? 예. 비열한 사람들. 예. 제가 봤던 서부 영화 다 그래요. 예. 저는 나중에 이 멕시코 역사를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속았다는 배신감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점 좀 알려주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멕시코 대혁명의 정신, 그 사파타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이 사파타의 혁명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네네. 예.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파타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사파티스트라고 합니다. 예. 사파타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 이게 이제 멕시코 남배 가면 모라레스주라고 이제 치아파스주하고 이제 대표적인 있는데 예.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에요. 예. 지금도 가보면 우리도 뭐 돈원 간의 격차가 많이 완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멕시코는 극심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치아파스주의 농민들이 1994년에 봉기를 하게 됐는데 이때 내건 기치가 바로 사파타의 정신을 이어받자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뉴스에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은색 두건, 예. 두건을 쓴 마르코스 부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 이게 사파티스타 운동을 지도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사파티스타 운동의 우두머리인데 본인은 항상 부사령관이라고, 사령관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실질적인 지도자인데 사령관은 어디 있냐? 마르코스가 뭐라고 했냐?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나의 사령관은 민중이다. 나는 부사령관이다. 참 대단하네. 예. 그리고 또 물어봐요. 당신 그럼 복면 언제 벗을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멕시코가 가면을 벗는 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멕시코가 가면을 벗어 던지는 날은 뭐겠어요? 민중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날이죠. 허위와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날. 그날 자신은 가면을 벗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런 혁명의 국가, 그 멕시코가 지금 어떻게 마약의 온상 국가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별명을 갖게 된 겁니까? 이 참 오명이죠. 이 마약의 나라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콜롬비아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나라를 꼽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마약 한 60% 이상이 멕시코를 거치게 되고요. 예. 어떻게 하다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멕시코는 어떻게 마약의 온상이 됐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1840년에 이제 아편 전쟁이 일어나죠. 예.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당시 이제 복건성 출신의 농민들, 광동성 출신의 농민들이 그 전쟁의 피해를 피해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예. 이때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대충 이제 그 철도, 횡단 열차를 놓는 노동자로 이제 활약을 하죠. 예.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이제 쿨리라는 명칭을 썼어요. 이제 쿨리라는 노동자. 예. 보통 이제 인도 출신의 노동자도 쿨리라고 했고 중국 출신의 노동자도 쿨리라고 했는데 보통 이 시기에 미국에 건너가서 철도와 기본 인프라를 이제 투입된 중국 노동자는 이제 보통 쿨리라고 했는데 예.
이 복건성과 광동성 출신의 노동자들이 중국 노동자들이죠. 미국에 들어가서 철도 노동도 했지만 일부는 남하를 해서 멕시코로 들어갑니다. 예. 멕시코로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멕시코에 들어갈 때 양귀비 씨를 갖고 들어가서 여기서 재배를 시작합니다. 예.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당시에는 이게 마약 용도라기보다는 일종의 진통제 예. 이런 용도로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다가 심기 시작했는데 이 번식력이 엄청나거든요. 예. 이게 멕시코 전역으로 퍼져버립니다. 그게 오늘날의 멕시코의 마리화나의 시작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건 간에 1840년에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중국인 노동자들이 멕시코로 들어오면서 이런 양귀비 씨앗을 갖고 와서 퍼지게 됐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이거를 증명하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노래 지난 시간에 관타나메라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귀에 익숙한 멕시코 민중가요가 또 하나 있는데 예. 라쿠칼라차라는 예. 라쿠칼라차, 라쿠칼라차, 라쿠칼라차. 바퀴벌레. 네, 바퀴벌레요. 이제 라쿠칼라차라는 게 라는 여성형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라 꾸칼라차인 거예요. 꾸칼라차가 스페인어로 바퀴벌레인 거죠. 예.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멕시코 혁명 기간 중에 멕시코 민중들이 불러던 노래거든요. 이 라쿠칼라차가. 예. 왜 그럼 바퀴벌레인가? 민중들의 처지가 바퀴벌레만도 못하다. 그래서 자신들의 처지를 얘기한 게 라쿠칼라차예요. 또 다른 설도 있어요. 당시에 판초비아라는 혁명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판초비아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솜브레로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모자, 그다음에 망토를 이렇게 쓰고 다니잖아요. 거대한 망토 쓴 게 마치 바퀴벌레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라쿠칼라차는 이게 판초비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냥 어쨌건 간에 제가 이제 마약 얘기하다가 이제 약간 좀 샜습니다만 멕시코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죠. 본인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 중국 노동자에 의해서 퍼진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에는 거다란 마약 조직이 한 4개 종류가 있는데요. 예.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시날로아 카르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날로아.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카리오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카리오라는 영화가 바로 이 시날로아 카르텔과 멕시코 카르텔과 관련된 연관성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 영화를 한번 보셔도 꽤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카르텔들이 지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요. 이 카르텔이 권력을 퍼뜨리는 방법이 플로모 오 플라타라는 겁니다. 이게 스페인어인데요. 플로모는 뭐냐면 나비고요. 플라타는 은이에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플라타는 은이지 않습니까? 예. 이건 뇌물입니다. 플로모는 뭐냐? 나비지 않습니까? 총알이에요. 아. 쉽게 말하면 협박과 회유. 협박과 회유입니다. 이게 일단은 한번 뇌물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협박을 하니까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출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지금 걱정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폭력성인 어떤 마약 조직이 번지는 거. 예. 그다음에 이 마약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의 정신을 모두가 망가뜨리는 것. 그러다 보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 멕시코의 마약 이야기는 예.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결국은 이런 멕시코가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마약의 원산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는데 또 이제 멕시코의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또 그 원산국가로 이름을 날리는 데가 콜롬비아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Quiero relatar lo que a mí me sucedió cuando la otra noche mi sueño se turbó. Un hombre parado con algo me apuntó. Encendí la luz cuando vi que era un ladrón. Cuando me miró, yo temblando lo miré. Cuando se acercó, yo sin habla me quedé. Salga de la cama, enseguida me ordenó. Yo lo obedecí y verán lo que pasó. ¿Qué es lo que pasó? Que se desmayó. Ven, ladronzuelo, ven. 콜롬비아는 뭐 이름만 딱 보면 1492년인가요? 네. 콜럼버스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신대륙 발견이라고 했다. 네. 뭐 이렇게
그 콜럼버스에서 온 건가요? 그 이름이? 맞습니다. 오늘날 콜롬비아라는 나라의 명칭은 1492년 그 신대륙을 우리가 이제 발견했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학자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 예. 어쨌건 간에 그 대륙과 관련돼서 처음에 왔었던 1492년 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름을 따서 콜롬비아가 된 거고요.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콜럼버스는 실제로 지금의 콜롬비아의 땅을 밟아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콜롬비아가 멕시코와 더불어서 지금 중남미에서 가장 대표적인 마약 생산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침공한 이후에 너 다음은 너야라고 찍은 나라가 콜롬비아였어요. 콜롬비아의 페트로 대통령. 콜롬비아의 페트로 대통령이었는데 예. 지금 외신에 나왔죠. 그 페트로 대통령이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수차례 했답니다. 아, 그래요? 왜냐? 다음은 너야라고 찍었지 않습니까? 마두로의 운명을 자기가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 자기도 이제 끌려가게 생겼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차례 전화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통화가 성사가 됐습니다. 예. 두 사람이 통화를 했고요. 콜롬비아 페트로 대통령이 결국은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요구한 대로 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통화가 끝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이제 콜롬비아를 침공한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좀 반목 관계가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 카르텔을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은 강경 드라이브입니다. 예. 무조건 속된 말로 때려잡는 거. 무력을 투입해서 갱단을 다 무력 진압시켜버리는 거고요. 반대로 페트로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식은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콜롬비아의 가난한 민중들이거든요. 예. 물론 갱단들이 시켜서 하는 거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 들여놓는 게 상책이 아니다. 예. 회유를 해서 지원책을 하고 마리화나를 키우는 논밭을 모두 불태우게 만들자. 이 유화책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트럼프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지금 접근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했던 겁니다. 아마 요번에 통화를 통해서 페트로 대통령도 미국이 추구하는 강경 정책을 콜롬비아 내에 마약갱단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아마 도입할 겁니다. 현대사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중남미의 그 혁명의 지도자 시몬 볼리바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중남미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란 콜롬비아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중남미에서 차지하는 그 이름의 값이 있는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요. 중남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볼리바르가 그 해방 전쟁을 하던 무렵에는요. 지금처럼 뭐 카리브해 국가에서 33개국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독립된 국가로 존재했던 게 아니고요. 예. 두루뭉술하게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식민지는 보통은 라틴 아메리카를 통치하는 방식이 일종의 큰 블록으로 나눠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란 콜롬비아는 지금 남미의 지도 북쪽을 보시면 맨 왼쪽에 에콰도르가 있고요. 예. 중심부에 콜롬비아가 있고 오른쪽에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예. 요 거대한 한 덩어리가 그란 콜롬비아라는 이름으로 연합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콜롬비아 북쪽으로 보시면 파나마가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예. 파나마도 콜롬비아의 하나의 주였습니다. 예. 당시는. 그래서 지금은 파나마가 콜롬비아하고 나뉘어진 독립국가가 됐는데 네. 결정적인 원인이 보면 1899년에 천일전쟁이라는 네.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파나마가 독립을 하게 된 거라고.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파나마는 원래 콜롬비아의 한 주였단 말이에요. 예. 아주 조그만 지역이었는데 독립하게 된 게 1899년에 콜롬비아 내부에서 내전이 발생합니다.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천일전쟁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파나마의 독립을 군사적으로 지원한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좀 알아봤으니까 사실 그 사이에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중에 요즘 가장 핫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나라가 있잖아요. 엘살바도르. 네. 부켈레 대통령. 왜 그런 어떤 핫한 지도자라는 그런 이름이 지금 떠돌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나는 엘살바도르를 구원하러 왔어라고 외친 사람이 바로 부켈레 대통령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남미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면 분명히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비트코인이고 또 하나는 갱단과의 전쟁입니다.